안녕하십니까. 민법을 잡아준 남자 안효찬입니다. 이번 이제 최종 판례 영상 마지막 영상이네요. 집합건물법, 그 다음에 가등기담보법, 부동산 실명법 요 세 가지고요. 요 세 가지는 각각 뭐 한 문제 정도씩 나온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너무나 열심히 하는 격기보다는 결론만 확실히 내 것으로 취한다는 마음으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판례 영상 이제 마지막으로 올려드리고 이제 내일 오전이겠죠. 오전부터는 테마특가 영상을 이제 올려드리게 되죠. 시험이 참 얼마 안 남았네요. 마지막까지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자, 집합건물에 관한 판례를 처음 볼 건데요. 이거는 이제 결론만 정확하게 내 것으로 바뀌면 돼요. 말 자체도 어려운 건 아니니까. 요 그림은 이게 원래 여위에 있을 그림인데 밑으로 내려야 했네요. 자, 솔직히 개인적으로 한글이라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 일단 가본 판례입니다. 자, 너무나 당연한 거죠. 자, 공용 부분은 점유 부분과 분리해서 절대로 뭐 할 수 없어요? 처분할 수가 없다. 근데 만약에 이 공용 부분을 점유 부분으로 변경할 수 있느냐? 변경할 수는 있어요. 이때는 구분 소유자의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데요. 그 전제로서 구조상, 이용상 독립되어 있을 것을 요한다는 거죠. 그럼 정리해보면 이런 얘기죠. 공용 부분은 절대로 전유 부분과 따로 분리해서 처분할 수는 없고, 구분 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다면 공용 부분을 전유 부분으로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을 것을 요한다. 꼭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 이제 최근엔 또 이제 상가 건물에 관한 집합 건물에 대해 시험 문제 잘 나오는 편인데, 이건 뭐냐면 업종 제한입니다. 그러니까 상가를 집합 건물이 상가인데, 이 상가를 뭐죠? 분양하면서 업종 제한을 했어요. 그럼 이 업종 제한이 당사 처음에 분양받은 사람에게만 적용되느냐, 아니면 새로 이사 오는 사람, 양수인, 특별 승계인에게도 적용되느냐, 요 문제인데 우리 판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어도 업종이 지정된 점포의 수분양자, 처음에 분양받은 사람이나 그 주위를 양수한 자들 사이에서도 여전히 같은 법리가 뭐죠? 적용된다. 따라서 새로 이사와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에게도 원칙적으로 업종 제한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얘기니까 결론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일단 라번이죠. 자, 이건 뭐냐면은 자, 이런 문제입니다. 자, 집합 건물이 되려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어야 돼요. 근데 등기에는 집합건물 구분 소유권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없는데 등기부에는 집합건물로 전유 부분으로 등기가 되어 있단 말이죠. 근데 그거를 어떻게 볼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기본적으로 무효인 거예요. 왜요? 독립성이 없다면. 따라서 독립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등기부에 전유 부분이라는 이유로 경락을 받은 경우에도 그 경매 자체가 무효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자, 보세요. 중간에 구분 소유권의 객체로서 적합한 물리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건물의 일부는 독립성이 없다는 얘기죠. 그에 관한 구분 소유권이 성립할 수는 없는 것이어서 건축물 대장상 독립한 별개의 구분 건물로 등재되고 등기부상에도 구분 소유권의 목적으로 등기되어 있어 이러한 등기에 기초하여 경매 절차가 진행되어 명확 허가를 받고 매수 대금을 납부하였더라 하더라도 그 등기는 그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매수인은, 경락인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등기부에 아무리 구분 소유권으로 등기되어 있더라도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없다면 그 등기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경락받는 사람도 구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고요. 이것도 결론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번이 시험에 참 많이 나왔습니다. 2013년도 판례인데, 자, 이건 뭐냐면 집합 건물이 성립되는 시기예요. 자, 우리 판례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고요. 구분 소유 의사 내지 행위가 있으면 그 순간 집합 건물이 성립된다. 건축물 대장에 등록되지 않았더라도 성립된다. 등기부에 등기가 안 됐더라도 뭐가 돼요? 성립된다. 이게 판례 입장인 거예요. 그래서 교재 결론 좀 보시면, 자, 이런 얘기 나와있죠. 자, 앞부분에서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갖추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구분 소유 의사가 객관적으로 표시되면 구분 행위가 인정될 수가 있고, 이후 한 동의 건물 및 그 구분에 해당하는 구분 건물이 객관적으로 완성되면 아직 그 건물이 집합건축대장에 등록되거나 구분 건물로 등기부에 등기되지 않더라도 그 시점에서 구분 소유가 뭐가 돼요? 성립된다. 다시 말하면 등기를 해야 구분 소유가 성립된다라는 지문은 뭐가 돼요? X가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번인데, 구분 소유자는 대지를 뭐 하고 있는 거죠? 공유하고 있는 거죠. 또 이 대지는 용도에 따라서 뭐 하는 거죠? 사용할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뭐 특별한 판례는 아니에요, 그죠?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나번 1번과 2번이 중요합니다. 자, 일단 체납관리비입니다. 연체관리비죠. 연체관리비. 요 체납관리비는 새로 이사오는 경락인이나 매수인에게 뭐가 승계되냐면 전유 부분에 대한 체납관리비는 승계되고요. 죄송합니다. 공용 부분에 대한 체납관리비는 승계되고 전유 부분에 대한 체납관리비는 승계되지 않아요. 따라서 만약에 아파트 관리 규약에 전체의 체납관리비가 승계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다면 전유 부분에 대한 체납관리비가 승계된다는 것은 무효고, 계속 보시면 공용 부분의 관리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만 유효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죠. 따라서 아무리 아파트 관리 규약에 그렇게 돼 있더라도 이사 온 사람은 승계는 뭐만 승계받습니까? 공용 부분에 대한 체납관리비만 승계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자고요. 2번인데, 자, 그럼 승계됐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관리비를 안 냈고 공용 부분이 체납관리비가 B에게 뭐가 됐어요? 승계가 됐어요. 또 B가 또 이사 가서 C에게 승계가 됐어요. 그러면 요 C는 혼자서 독박을 다 쓰느냐? 요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요 사람들이 전체가 연대해서 체납관리비를 부담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그래서 결론 보시면 최종 특별 승계인뿐만 아니라 그 이전의 구분 소유자들도 구분 소유권의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공용 부분에 관한 종전의 구분 소유자들의 체납관리 채무를 먼저 부담한다라는 게 판례 입장인 거죠.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연체관리부 중 전유 부분에 대한 체납관리비는 승계되지 않고 공용 부분에 대한 연체관리비만 승계되는데, 그때는 최종 소유자만 부담하는 게 아니라 전 구분 소유자들도 함께 그 의무를 부담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안 넣어놨지만 또 기억할 것이 뭐예요? 연체료는 승계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연체관리비 원금만 승계되고요. 그거에 대한 지연손해금 연체료는 승계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라는 것도 같이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번 판례인데, 최근에 담보 책임에 대해서 집합 건물의 담보 책임에 대해서 시험지를 낸 적이 있어서 넣어놨는데, 자, 이건 뭐냐면 지금 착공도면하고 준공도면이 다른 경우에
이게 어떻게 다른 거죠? 시작할 때 착공도면이죠. 뭐 거기다가 뭐 수영장 만들고 뭐 헬스 만들고 이렇게 놨어요, 그죠? 근데 짓다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준공 검사 받을 때 준공 도면이 있단 말이죠. 이게 다르단 말이죠. 그러면 이 아파트에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는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착공 도면이 아니라 준공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는 판례입니다. 따라서 착공 도면과 달리 시공되었더라도 뭐에 따라서요? 준공 도면에 따라서 시공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를 하자라 볼 수는 없다. 다시 말하면 착공 도면이 아니라 준공 도면을 기준으로 해서 하자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죠. 그 다음 이제 가범 판례는 뭐 특별한 건 없어요. 뭐 대지 사용권에 관한 내용인데 뭐 기본적으로 대지 사용권은 꼭 소유권일 필요는 없다는 거 좀 주의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나범 판례 가지고 대지 사용권은 그죠? 전유 부분과 뭐죠? 분리해서 처분하지 못하니까 만약에 이를 위반해 가지고 대지지구만 처분했다면 아예 뭐가 되죠? 무효가 된다는 판례죠. 다시 말씀드리면 전유 부분과 대지 사용권은 뭐가 있어요? 일체성이 있거든요. 따라서 대지 사용권만 따로 분리 처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처분했다면 그 처분행위 자체가 뭐가 돼요? 무효가 된다는 판례니까 결론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뭐 당연한 거죠. 구분 소유자가 아닌 사람 얘기니까 큰 의미 없습니다. 그죠? 요 가와 나만 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라범 판례도 기본적 취지인데 한번 볼까요? 라범. 자, 일단 앞부분은 뭐죠? 구분 소유자의 대지 사용권과 저분 전유 부분은 일체성을 갖는다. 그 다음에 규약 또는 공정증서로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대지 사용권만 따로 뭐 할 수 없어요? 분리 처분할 수가 없고, 만약에 이걸 위반하게 되면 그 처분 행위는 뭐가 되죠? 효력이 없다, 무효다. 앞에 말을 뭐 하고 있는 거죠? 반복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므로군요. 그러므로 구분 소유권 이미 성립한 집합 건물이 증축이 되어 새로운 전유 부분이 생긴 경우에는 건축자의 대지 소유권은 기존 전유 부분을 소유하기 위한 대지 사용권으로 이미 성립하여 기존 전유 부분과 일체 불가분성을 가지게 되었으므로 규약 또는 공정증서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새로운 전유를 위한 대지 사용권이 될 수는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죠. 중축이 돼가지고 새로운 전유 부분이 생기더라도 기존에 뭐가 되는 거죠? 대지 사용권이 새로운 전유 부분을 위한 대지 사용권일 수는 없다는 거죠. 만약에 기존의 새로운 전유 부분에 대한 대지 사용권이 되기 위해서는 규약이나 공정증서로서 달리 정해야 된다는 판례입니다. 결론만 좀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최근 판례에서는 넣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재건축인데, 자, 일단 재건축할 때는 5분의 4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가번 여러 동을 일괄해서 재건축하는 경우에는 전체 주민의 5분의 4가 아니라 각각의 건물마다 5분의 4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나범 판례인데,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재건축 결의를 했는데 5분의 4가 안 됐어요. 5분의 미들 된 거죠. 그런데 나중에 이제 꼬셔가지고 일부가 다시 찬성함으로써 세력계 정족수를 충족을 한 경우에 당수의 하자가 치유되느냐, 치유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다시 말해 이런 얘기죠. 진짜로 재건축하려면 다시 회의를 또 열어야 된다는 거죠. 회의를 열지 않는 한 몇 명을 꼬셔가지고 그 요건을 충족시킨다 그래서 하자가 뭐 되는 건 아니에요. 치유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건축 반대자는 어떻게 하냐면 첫째, 서면으로 참여 여부를 체고하고요. 2달 내에 확답을 하지 않으면 참여를 거부한 것으로 확정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 참여를 거부한 것으로 확정한 사람에게는 시가로 매도를 청구하게 되는데 그 시가가 뭐냐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개발이익이 포함된다 이런 얘기죠. 다시 말하면 재건축 반대자에 대한 시가에 의한 매도 청구할 때 그 시가는 단순히 그 부동산의 객관적 가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개발이익을 포함시키는 가격이 시가라는 거니까 결론만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자, 이제 가등기 담보되는 법률이라는 판례들입니다. 첫 번째, 가등기 담보법의 적용법인데요. 첫째는 뭐냐면 목적물의 가액이 채권액보다 더 커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목적물의 가액이 채권액에 미달된다면 가담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죠. 앞부분만 읽어보면 될 것 같은데, 재산권 이전의 예약에 기한 가등기 담보죠. 그 재산의 언제죠? 예약 당시의 가액이 차용액 및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시 말하면 목적물의 가액이 채권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가담법이 적용된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나번 판례는 이 채권이 소비대차 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채권이어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나번 매매대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가등기인 경우에는 가등기 담보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니까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다번 판례는 가등기가 두 가지가 있잖아요. 청구권 보존의 가등기와 담보 가등기, 가등기 담보가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명칭이나 형식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당사자 의사의 의사에 따라 결정된 문제라고 판시하고 있으니까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세 가지. 첫째, 목적물의 가액이 채권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둘째, 소비대차 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채권이어야 하므로 매매대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경우는 가담법 적용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가등기 담보인지 청구권 보존의 가등기인지 여부는 형식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간단하게 결론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청산 방법인데 우리 가담법은 처분 청산만 허용돼요. 귀속 청산만 허용이 됩니다. 처분 청산은 뭐죠? 허용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법에서 정하고 있는 그 절차에 따라서 담보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귀속 청산만 허용이 되고요. 뭐 부동산 사무실 같은 데 내놔가지고 제3자에게 팔고 돈으로 나눠갖는 처분 청산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판례니까 결론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번은 경매가 됐을 때 가등기 담보는 저당권으로 취급한다는 거죠. 그죠? 저당권. 따라서 경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무조건 가등기 담보는 뭐죠? 소멸하게 된다는 걸 일단 기억해 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가등기 담보는 무효인 등기를 유용하는 것이 가능한데, 다시 봐야 되구나. 그죠? 다시 한번요. 자, 전제는 맞게 설명드렸어요. 자, 담보 가등기는 기본적으로 뭐죠? 저당권이니까 경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무조건 뭐가 돼야 돼요? 소멸이 돼야 된다. 이게 전제인 거기죠. 자, 전제고 보자고요. 자, 그 후에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원인을 결여한 무효인 등기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경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무조건 이 가등기 담보는 소멸해야 되니까 가등기가 남아있더라도 이 가등기는 무슨 등기예요? 무효인 등기니까 이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를 했더라도 그 본등기는 뭐가 된다는 거죠? 무효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이 결론입니다. 뒷부분은 의미는 없네요. 그죠? 정리해 볼게요. 경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가등기 담보는 뭐로 취급합니까? 저당권으로 취급하므로 무조건 소멸한다. 따라서 경매가 이루어진 후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졌다면 가등기가 이미 무효니까 본등기도 무효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4번입니다. 자, 가등기 담보를 신청하려면 목적물의 가액을 평가해야 되는데, 자, 평가액은 객관적인 방법을 취할 필요는 없고요.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것도 가능하고도 유효하기 때문에 밑에 채권자가 주관적으로 평가한 청산금의 액수가 정당하게 평가된 청산금의 액수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담보권 실행의 통지로 소요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유효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라본 판례는 뭐냐면 가등기 담보는 강행 규정인 거죠. 따라서 만약에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은 강행 규정인 거죠. 따라서 이 법에 위반하는 특약은 채무자에게 불리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무효인 거죠. 따라서 청산기간이 경과되지도 않았는데 자기 앞으로 본등기를 했다면 그 등기는 뭐죠? 무효라는 거예요. 이거는 2017년도 판례인데 최근에 실제로 작년인가요? 출제까지 됐거든요. 보자고요. 자, 가등기 담보법 뭐죠? 강행법규입니다. 따라서 특약이 채무자에게 불리하면 뭐죠? 무효죠. 따라서 본등기를 했더라도 여전히 뭐죠? 무효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청산금을 지급하거나 지급할 청산금이 없는 경우에는 청산기간이 지나야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것에 위반해서 등기했다면 이 등기는 뭐죠? 무효이기 때문에 무효인 본등기가 유효로 될 수 있을 뿐이라는 말은 청산기간이 지나야 비로소 뭐가 될 수 있어요? 유효가 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말이 좀 이상한가요? 정리해 볼게요.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은 강행 규정입니다. 따라서 특약은 채무자에게 불리하면 무효고요. 따라서 만약에 가등기 담보법에 위반해서 본등기가 됐더라도 그 본등기는 일단은 뭐죠? 무효인 거죠. 다만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이 지나서 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구비하고 그 본등기가 실체적 권리에 부합한다면 유효할 수는 있을 거다라는 얘기인데 뒷부분 헷갈린다면 다만부터는 몰라도 돼요. 그죠? 간단하게 가등기 담보법은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위반하면 뭐죠? 무효입니다. 그 다음 대항력 갖춘 주택 임차인과의 관계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대항력이 있더라도 가등기 담보보다 빠르면 대항요건이 빠르면 가등기 담보권자가 본등기를 하더라도 주택임차권은 소멸되지 않고요. 임차보증금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근데 만약에 가등기 담보가 설정된 후에 대항요건을 갖춘 사람은 가등기 담보가 실행되면 보호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가등기 담보보다 늦게 대항요건을 갖춘 사람은 자신의 주택임차권을 가지고 새롭게 소유권을 취득한 소유자에게 주장할 수 없고 대항할 수는 없는 거죠. 그죠?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뭐 간단한 얘기입니다. 그죠?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그 다음에 기타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가범 판례는 아까 앞에서 설명드린 거 비슷합니다. 그죠? 자, 객관적 청산금 액수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효력이 있다. 따라서 채무자 등은 어떻게 할 거냐? 정당하게 평가된 청산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 및 인도 채무를 거절할 수 있다 정도만 기억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납원도 참 최근에 잘 내요. 자, 가등기 담보가 설정되더라도 양도 담보가 설정되더라도 매도 담보가 설정되더라도 사용 수익은 누구에게 있는 거죠? 가등기 담보 설정자인 소유자에게 있는 거죠. 그죠? 소유자에게. 따라서 청산 절차가 종료가 돼서 채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해야 비로소 과실수취권인 사용수익을 할 수 있다는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시험에 잘 나오고 있으니까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따라서 4번도 같은 취지죠. 따라서 목적 부동산도 임대할 권한은 누구에게요? 설정자, 소유자에게 있는 거다. 양도담보권자나
가등기 담보권자나 매도 담보권자에게는 임대할 권한은 없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라번 해가지고 자, 여기 나와있죠. 이게 말이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가등기 채무자는 변제하고 가등기 담보 등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어요. 다만, 변제기로부터 10년이 지난 경우에는 변제하고 말소해달라고 뭐 하지 못해요? 청구하지 못하는데, 요 10년이라는 기간이 소멸시효가 아니라 뭐죠? 제척기간이다. 요런 주니까 결론만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걸 좀 정리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언제까지 변제해야 말소를 청구할 수 있냐? 원칙. 청산금이 존재한다면 청산금이 수령하기 전까지, 청산금이 존재하지 않으면 가등기 담보는 본등기 전까지고요. 양도담보, 매도담보는 청산기간 만료 전까지 변제하고 말소를 청구할 수 있고, 이 그림이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다만 변제기로부터 10년이 경과됐거나 선의 제3자가 이미 권리를 취득했다면 더 이상 말소를 청구할 수가 없는데, 이 10년은 소멸시효가 아니라 뭐죠? 제척기간이다. 이런 취지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드디어 마지막이네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입니다. 일단 이건 첫 번째는 뭐냐면, 부부간의 명의신탁은 유효해요. 부부간의 명의신탁. 근데 부부간의 명의신탁은 불법한 목적이 없다면 유효한데, 이혼하면 어떡할 것인가? 이혼하면. 또 사망을 해가지고 부부관계가 해소가 되면 어떡할 것인가? 요 문제겠죠. 그래도 계속 유효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이게 올해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둘이 사귀는 사귀었을 때 명의신탁하면 무효고요. 둘이 결혼하면, 혼인하면 그때부터 뭐죠? 명의신탁은 유효가 돼요. 소급하진 않습니다. 근데 둘이 살다가 이혼하더라도 계속 유효하고요. 둘이 살다가 사별하더라도 그 명의신탁은 계속 유효하다는 판례입니다. 결론만 간단하게 기억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재판상 이혼을 하고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부동산 물권 변동 계속해서 뭐죠? 유효하다. 그 다음에 또 사망으로 부부관계가 해소되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뭐죠? 유효하다. 특히 사망했으니까 누구예요? 상속인과 관계에서 계속 유효하다는 거죠. 꼭 결론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명의신탁 금지해가지고 판례가 나와 있는데 굉장히 길죠. 그죠? 자, 요거는 이제 뭐냐면 계약 명의신탁이죠. 자, 그럼 계약 명의신탁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이 판례는 뭐냐면, 복잡한데, 이런 얘기예요. 자, 갑이 빨리 끝내고 싶어가지고 제가 을과 만나서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위임을 해서 명의수탁자인 을이 병과 만나서 직접 매도인과 매매 계약을 하고 이전 등기를 했어요. 물론 갑을 간의 명의신탁 약정이 여전히 뭐죠? 무효인데 요 등기는 원칙적으로 무효지만 매도인이 선이라면 요 등기는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하죠. 따라서 명의수탁자인 을이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판례는 결국 뭐냐면 기본적 취지가 복잡한데 이 을이 을 앞에 이루어진 등기가 기본적으로 유효하니까 갑은 을에게 소유권 자체를 어떤 형식이든 간에 자신에게 넘겨달라고 이전해달라고 청구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소유권을 이유로 반환 청구할 수도 없고요. 을이 가지고 있는 소유권이 부당이득이니까 그것을 넘겨달라고 뭐 할 수는 없어요? 요구할 수는 없다는 거죠. 왜요? 명의수탁자가 확정적으로 뭘 가져요? 소유권을 가지니까요. 다만 갑이 을에게 위임하면서 준 이 대금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으로서 뭐 할 수 있습니까? 반환해달라고 청구할 수는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은 을이 돈이 없다는 거죠. 왜요? 갑이 을에게 준 돈은 다 뭐예요? 요 부동산 사느라고 다 썼잖아요. 그러면 부당이득 반환을 받기 위해서 요 토지를, 요 부동산을 처분하기로 특약하는 것은 어떻게 하시는 거냐? 요것도 뭐죠? 가능하고도 유효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정리해 볼게요. 자, 소유권 자체는 갑이 을에게 어떤 형태든 넘겨달라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갑이 을에게 위임하면서 준 그 대금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고요. 을에게 돈이 없다면 이 부당이득금을 반환하기 위해서 을의 소유권을 취득한 부동산을 처분하기로 특약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취지의 판례되니까 결론만 좀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결론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굳이 막 다 읽어볼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제3자 보호입니다. 원칙적으로 제3자는 선악불문하고 보낸다. 다시 말하면 명의수탁자가 자기 앞으로 등기된 것을 기하로 팔아먹으면 제3자는 선악불문하고 보호되는데 다만 아는 것을 넘어서 뭐죠? 적극 가담했다면 제3자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반사회적 법률에 이뤄서 무효니까요. 따라서 다번 판례도 뭐죠? 같은 취지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경매에 있어서 이제 명의신탁입니다. 요거 하나만 좀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자, 보세요. 이것도 시험에 계속 나왔고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일단 일반적인 계약 명의신탁은 약정은 무효지만 병과 을 간의 계약 명의신탁에 대한 등기는 유효하려면 매도인이 뭐 해야 되죠? 선의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을이 경매를 통해서 이전 등기 받은 거라면 이때는 매도인이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명의수탁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원칙적인 계약 명의신탁에 있어서 명의수탁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매도인이 뭐 해야 돼요? 선의해야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명의수탁자가 무엇을 통해서요? 경매를 통해서 소유권을 취득한 거라면 이때는 채무자인 매도인이 선인지 악인지도 불문하고 명의수탁자의 등기는 유효하기 때문에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판례입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고요. 여기까지 강의 들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죠, 그죠? 그래서 아마 판례를 공부하시면서 또 뭔가 새로운 모르는 게 나오니까 당황할 수도 있는데 이 판례는 기본적으로 좀 더 고득점을 받기 위한 강의가 목적이니까요. 일단 기본적인 것을 확실하게 한 후에 이 판례를 덧붙이는 방식으로 하시면 합격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시험 얼마 안 남았습니다. 조금만 참으시면 되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